이게 사실은 증여세가 꽤 비싸요. 증여세가 10%에서 또 50%거든요. 증여세도 문제가 받는 사람이 내는 세금이거든요. 받는 사람이. 네. 그래서 보통 우리 자녀들은 또 돈이 없잖아요. 네. 그 세금 낼 돈조차 없거든요. 가족 법인을 만들어서 주주 구성을 좀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 법인이 주주가 우리 자녀들을 넣을 수 있고 우리 가족들을 넣을 수 있다면 이 수익의 일부를 자녀나 우리 가족들과 함께 분배를 할 수가 있으니까 배당의 형태로. 네네 배당도 할 수 있고 이 가치가 커지면 자연스럽게 또 증여가 되거든요.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열심히 법니다. 우리 다 열심히 벌죠. 근데 손에 남는 돈은 적고 세금은 계속 우리를 압박하는 시대입니다. 오늘은 부자들이 가진 돈의 사고방식 그리고 부를 설계하는 방법, 세금과 관련해서요. 그 핵심을 가장 명확하게 알려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돈의 흐름 그리고 세금의 구조, 자산의 움직임을 이 시스템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전문가시죠. 세무법인 로마의 대표 세무사이신 김국현 세무사님 모셨습니다. 세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로마 세무사 김국현이고요. 저도 비더리치 TV로 유튜브 하고 있습니다. 비더리치 TV도 여러분 한번 세금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구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금이 계속 정말 지속되는 이슈입니다. 네, 이슈고 또 특히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세금 관련해서 정말 또 많은 이슈들이 이렇게 바뀌고 다시 공부해야 되고 한다는 게 사실 저희 같은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정말 쉽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세무법인이나 이렇게 세무사님들 도움을 받고 하는데 일단 세금 듣기만 해도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일반인이 진짜 이것만은 기본적으로 꼭 알아야 한다 하는 세금 상식이 있다면 세 가지만 한번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게 우선 첫 번째로 한국의 세금이 얼마인지는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한국의 세율 정도, 네. 그러니까 개인은 6%에서 최고 세율이 45%까지 어, 엄청나게 높거든요. 소득세군요. 네, 소득세가. 네, 그래서 사실 개인 수준으로 보면 뭐 해외랑 비교를 해봐도 엄청나게 높은 수준이에요. 그걸 한번 아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게 법인으로 넘어가면 한 10%에서 20% 정도? 요 세율 정도는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자산을 옮기거나 돈을 이전을 하면 무조건 세금이 붙는다는 거. 그래서 간혹 나는 그냥 뭐 증여라고 생각도 안 했는데 돈이 움직였는데 간혹 세무서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뭔가 돈이 크게 움직이거나 자산을 사거나 이럴 때는 무조건 세금 체크를 해봐야겠구나. 이거 두 번째로 한번 알아보시면 좋고, 세 번째는 세금이라는 게 사실은 관리는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이제 나중에 일 터지고 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무조건 사전에 한번 계획을 좀 짜보시고 세금을 줄이려면 아주 많이 또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걸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세 가지 정도는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요즘에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부부간에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아내한테 뭐 매달 생활비로 얼마씩 계좌이체를 한다. 이런 것도 다 증여로 보는 거 아니냐? 혹은 뭐 정말 많은 카더라 통신들이 있습니다. 가족 간의 그런 계좌이체 이런 거는 증여세로 어떤 경우에는 보통 간주될 여지가 있고 어떨 때는 이런 거는 괜찮으니까 안심하시라 이런 얘기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걱정을 좀 덜어드리고 싶은데 대부분의 생활비는 괜찮아요. 뭐 그냥 남편이랑 뭐 와이프랑 서로 주고받는 생활비 정도는 괜찮은데 이 말이 왜 나왔냐면 생활비를 모아서 뭔가 했을 때 사실 문제거든요. 이게 좀 아이러니하게 생활비 받아서 다 쓰면 사실 상관없어요. 그냥 이건 그냥 생활비 쓴 거니까. 근데 이거를 차곡차곡 모아서 네. 뭐 부동산을 샀거나 주식을 샀거나 이런 경우에는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부동산을 샀는데 세무서에서는 이 아파트 무슨 돈으로 샀는지 물어보거든요. 네네. 근데 생활비 모아서 샀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면 세무서에서는 이건 생활비는 아니고 증여받은 거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문제가 돼서 똑같은 생활비라도 이거를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 좀 다르고요. 그런데 이것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맞벌이 부부들에는 사실은 둘 다 소득이 있으니까 생활비와 소득이 좀 섞여 있긴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또 문제 안 되는 경우들도 많고 뭐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하자면 외벌인데 네. 생활비를 받아서 그 생활비를 받은 사람의 명의로 부동산을 산 경우에 아니면 주식 투자를 한 경우에 증여받아서 부동산을 샀거나 주식 투자를 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제 좀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부부 사이에는 10년간 6억까지는 또 증여는 되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 금액 사이에선 또 문제가 없어서 대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생활비가 너무 많으면 네, 이게 또 이상하긴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또 사람마다 너무 달라요. 어떤 사람은 한 300만 원이고 어떤 사람은 500만 원이고 네, 아주 부자들은 뭐 한 2천만 원도 생활비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네, 네. 근데 국세청 입장에서는 2천만 원이 생활비일까 이런 생각은 좀 하더라고요. 그런 좀 금액적인 차이도 좀 있기는 해요. 그런 경우에는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나요? 아, 그런데 이게 세무조사가 언제 나오냐면 요 계좌 하나하나를 보고 나오진 않아요. 뭐 이걸 실시간으로 우리를 볼 수도 없고 보면 안 되고 그런 무서운 세상은 아니고요. 네. 네. 부동산을 샀을 때 이제 쳐다보는 거죠. 부동산을 샀는데 무슨 돈으로 샀는지 과거 계좌 내역을 한번 갖고 와봐라. 그때 이제 막 생활비가 많이 꽂혀 있으면 과거 거를 이제 정리를 해서 증여가 되겠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큰 이벤트가 한 번은 있어야죠. 부동산을 샀거나 이런 이벤트가 있을 때 증여가 걸리는 거죠. 그러면요, 부모님 계좌에서 이체가 돼서 들어와요, 제 계좌로. 그러면 이거는 얼마까지 대략 혹은 언제부터 세금 이슈가 발생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게 사실은 증여세가 꽤 비싸요. 네. 증여세가 10%에서 또 50%거든요. 이게 엄청나게 비싸서 그리고 이게 또 문제가 이 과거에 좀 만들어 놓은 증여세율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기준을 좀 빨리 올려줘야 되는데 아직 한 20 몇 년 전의 기준을 지금도 사용을 하고 있어서 증여세가 꽤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일반인들은 부모님한테 돈을 좀 받아서 전세라도 좀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 좀 많이 걸려요. 뭐 일반적으로는 증여세를 내고 전세를 들어가면 좋겠지만 세금이 엄청나니까 네, 증여세도 문제가 받는 사람이 내는 세금이거든요. 받는 사람이. 네. 그래서 보통 우리 자녀들은 또 돈이 없잖아요. 네. 그 세금 낼 돈조차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약간은 좀 해결을 하고 싶어서 부모한테 좀 빌리기는 하죠. 한 2억 정도는 빌리고 차용증 좀 쓰고 이자도 좀 드리고 하면 그 정도까지는 이제 좀 괜찮고요. 네. 그 이상이 되면 이제 증여가 좀 될 수 있으니까 문제가 좀 될 수는 있죠. 그렇군요. 이게 인터넷 댓글 보면 사실 증여세 관련된 부분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댓글로 정말 원성이 대단하잖아요.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그겁니다. 내가 열심히 정말 피땀 흘려서 내 돈 내가 벌어서 내 돈을 내 자식한테 주겠다는데 여기에서 왜 근데 또 문제는 내가 돈을 버는 과정에서 소득세를 다 냈고 이거 뭐 이중과세 아니냐, 원성이 굉장히 자자한 댓글들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네. 이 부분은 이 분들이 주장하는 게 이게 일견 타당한가요? 아니면 어떤가요? 제 생각엔 타당한 것 같아요. 뭐 비교를 하자면 예, 부모님이 똑같은 1억이 있는데 네, 이걸로 차를 사면 국가는 뭐라 안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아이를 주면 세금 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약간은 좀 이중과세적인 성격이 있긴 하죠. 근데 이게 사실 증여세, 상속세는 사회에 환원을 좀 하자 이런 데 의의가 있는데 그렇다면 좀 뭐라 그러죠? 좀 어느 정도 합의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옛날 규정이에요. 20 몇 년 전 규정이어서 이게 정말 제가 비교를 한번 해드리면 음마아파트 1억이 안 됐을 때 증여를 3천은 받게 해줬거든요. 3분의 1 정도. 최근에 음마아파트가 한 30억 하나요? 네, 그러면 지금 기준으로 한 10억 정도는 증여를 해주는 게 그때는 또 일반적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좀 규모가 작아서 최소한 한 3억 정도나 5억 정도는 하게 해주면 좋지 않을까. 이게 사실 부자들만 증여하고 상속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그 기준이 많이 또 이제 낮아져서 일반인들도 증여를 많이 하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 한 뭐 3억 5억만 얻으려고 해도 네. 증여세가 당장 나오니까요. 네. 하루에 얼마 이상 벌면 세금 때문에 진짜 눈물이 나올까요? 이게 하루는 아니고요. 네. 이게 1년 단위로 세금이 매겨지니까 네, 개인소득세는 1년 단위로 다 합쳐서 매기거든요. 대략적으로 한 연봉 한 1억 정도? 연봉이요? 네, 한 순수익 1억 정도면 꽤 이제 너무 아까운데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근데 이제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좀 체감이 안 되는 게 매월 떼거든요. 네, 그러니까 매월 뺏어가고 나머지를 받으니까 세금 얼마 안 내는 줄 아시는데 합쳐보시면 또 엄청나게 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경험상 한 연순수익 1억 정도 되시면 세금 너무 많은데 어떻게 줄일까 뭐 이런 생각 하시더라고요. 순수익 한 3억 정도 되면 거의 한 뭐 1억 정도 세금 내고 건보를 하면 거의 반 정도 나가죠. 와, 이게 다른 국가들하고 비교해도 선진국들하고 비교해도 꽤 높죠. 꽤 높은 뭐 이게 편이죠. 1대1 비교는 좀 안 되긴 하는데 네. 최근에 제가 친구 홍콩에서 와서 물어봤더니 걔네 15%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아시아에서 금융의 허브, 홍콩은 요즘에 좀 아무래도 중국의 간섭 때문에 조금 약해졌다고 치면 싱가포르는 굉장히 건재한데 싱가포르이
세금이 그렇게 낮다고 네, 하더라고요. 거기는 아마 상속세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예. 미국에서도 왜 텍사스가 소득세가 없으니까 네, 네. 되게 떠오르고 있잖아요, 텍사스가. 미국도 뭐 한 100억 정도는 세금이 아예 그 상속세가 아예 안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네. 아, 그럼 지금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꽤 정말 세군요. 그렇죠. 네, 네. 세무사님께서 신간을 따끈따끈한 신간을 내셨습니다. 가족 법인이 답이다. 이제는 개인 사업자 시대가 아니라 이제 개인 사업자분들, 자영업자분들 엄청 많으신데 이제 가족 법인의 시대이다라고 이 책에서 그 가족 법인이 답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이해하기 쉽게 써 주셨는데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핵심적인 두 가지 이유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개인은 세금을 어떻게 내는지 한번 보시면 벌면 그냥 바로 수입이 잡혀서 국가한테 세금을 내야 되고 건보료를 내야 되거든요. 근데 법인의 경우에는 내가 법인을 갖고 있다면 법인의 그 순수입이 들어오고 거기서 이제 제가 근로소득을 받을 때 세금을 내게 되고요. 물론 법인세는 내겠지만 그래서 우선은 이게 법인이라는 약간의 기회, 법인 통장이나 이런 쿠션 같은 게 생겨요. 그래서 제가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은 무조건 번 거에 뭐 무조건 다 세금을 다 내야 되지만 법인은 제가 선택적으로 세금을 낼 수 있다는 좀 기회가 생겨서 이게 좀 유리하고요. 그래서 이제 좀 구조 자체를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바로 직설적으로 한 번에 직진적으로 이제 세금을 냈던 거를 간접적으로 좀 우회해서 전략을 짤 수 있다는 좀 장점이 크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사실 법인이어서 가능한 건데 주주 구성을 좀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 법인이 주주가 우리 자녀들을 넣을 수 있고 우리 가족들을 넣을 수 있다면 이 수익의 일부를 자녀나 우리 가족들과 함께 분배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배당의 형태로. 네, 배당도 할 수 있고 이 가치가 커지면 자연스럽게 또 증여가 되거든요. 네, 이런 부분이 참 좋아서 요즘은 그 개인 사업 안 하셔도 투자하실 때 법인을 통해서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아, 투자도 법인으로요? 네. 뭐 부동산 투자라든지. 부동산이나 해외 주식 투자하는 경우에 법인을 통해서 많이 또 하세요. 아, 해외 주식 투자도 그냥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법인으로 해서 하는군요. 네. 책에서 비용 처리의 마법이라는 표현을 써주셨어요. 네. 자영업 하시는 개인 사업자분들이 들으면 진짜 깜짝 놀랄 만한 장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선 개인 사업자랑 숫자로 한번 보시면 개인 사업자 순수익 한 3억 정도 벌었다. 그럼 세금 한 1억 정도 나오거든요. 그리고 건보료까지 하면 거의 한 반 정도. 그리고 1억 5천이 남은 게 이제 내게 돼서 재투자를 하거나 뭐 이제 사겠죠. 근데 이제 법인의 경우로 가면 3억 정도 벌면 세금이 한 5천 정도 나올 거예요. 차이가 엄청나게 커지죠. 네네. 그 차이 한 1억 정도 나는 차이를 다시 재투자를 할 수가 있고 이게 이제 매년 굴러가다 보면 복리처럼 투자 효과가 너무 커져요. 그래서 사실 법인을 굴리는 재미가 좀 생기고요. 그래서 이제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 개인 사업을 하는 것보다 법인을 운영하시는 게 사실은 세율 구조상 훨씬 더 유리하고요. 비용 관점에서도 사실 법인은 비용 처리한 다음에 순수익에 대해서 법인세를 내게 되니까 개인은 그냥 다 순수입을 다 또 세금을 내게 되니까 그런 또 차이들이 꽤 많이 나더라고요.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요. 예. 개인 사업자는 사장이 되더라도 급여를 받는 건 아니고 순수익에 대해서 다 세금을 내는 거고 그렇죠. 법인은 우선 법인도 대표자는 근로자니까 내가 요 연봉을 내 스스로 책정을 해서 사실은 뭐 3억을 번다고 3억을 다 쓸 필요는 없고 일부는 투자를 할 거잖아요. 그래서 법인으로 3억이 들어간 다음에 나는 월 500만 빼고 나머지는 투자를 할 거야. 그러면은 내 500에 대한 연봉을 좀 낮춰서 소득세 낮추고 나머지는 또 법인세로 또 낮출 수가 있거든요. 투자는 또 이제 법인으로 이제 계속 굴러가게 만들면 되니까 여기 안에서 이제 세율 차이로 인한 복리 효과가 상당히 커지거든요. 그러면 개인 사업자에서 가족 법인으로 전환을 할 때 이거 이제 그런 절차라든지 그런 것들 가장 많이 하는 실수나 혹은 놓치기 쉬운 부분은 뭘까요? 우선 가장 중요한 거는 개인 사업자에서 그 영업권이라는 게 있어요. 쉽게 말하면 권리금인데 이게 뭐 저희가 식당 같은 거 이렇게 하면 권리금 주고 받잖아요. 네. 똑같아요. 이 개인 사업자가 내 법인한테도 줄 때 영업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거를 계산해서 넘겨야 되는데 그냥 막 넘기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사실 이게 기회거든요. 영업권을 좀 많이 만들어서 법인한테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하나 생겼는데 요거 하나 체크하시면 좋고 그리고 생각보다 절차가 복잡하진 않아요. 뭐 물론 부동산이 있다면 좀 복잡해지긴 하는데 부동산이 없다면 사실은 뭐 저희 같은 세무사들이 좀 다 도와드리고 절차만 잘 지켜놓으면 돼서 어렵진 않거든요. 이게 이제 지금 개인 사업자에서 가족 법인으로 전환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말 그대로 개인 사업자에 있던 거를 가족 법인이 이거를 이어받는 양도 양수의 개념이 있을 수 있고 아예 개인 사업자를 폐업하고
새로 가족법인을 만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네. 이 양쪽 방법 중에 어떤 걸 좀 더 세무사님께서는 이게 장단점이 있는데요. 예. 먼저 말씀하신 그 개인 사업자를 가족 법인으로 양도 양수할 때는 영업권을 넘길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구조가 가능한 경우가 가능하고요. 만약에 이게 불가능한 경우도 가끔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 너무 크다. 아, 그런 경우에는 가족 법인으로 넘길 수는 없어요. 또 그런 경우에는 뭐 요거를 어떻게 법인으로 매매를 할지 아니면 또 법인한테 증여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방법을 더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개인 사업을 폐업하고 새로 만드는 경우들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요 개인 사업을 오히려 폐업하는 게 더 유리한 경우들이 좀 생기거든요. 아니면 개인 사업과 법인 사업을 모두 다 유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네. 근데 양도 양수를 하면 꼭 개인 사업은 또 폐업을 해야 돼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두 번째 방법을 써서 이제 좀 옮기죠. 네. 한마디로 이게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 가족 법인으로 전환을 한다고 해서 이게 막 엄청 막 절차적으로 어렵고 복잡하고 뭐 부동산만 큰 부동산이나 이런 자산만 없다면 생각보다 세무법인이나 이렇게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라는 네. 말씀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가족 법인이 답이다 책에서 가족 법인이 진짜 힘을 발휘하는 순간이 바로 상속과 증여 이때다. 라고 말씀을 주시고 계세요. 근데 상속은 일단 본인이 죽기 전에 그렇죠.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약간 멀게 느껴질 수가 있고 네, 네. 증여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많이 이슈가 될 텐데 세금을 줄이고 자산을 내 자식에게 혹은 가족에게 안전하게 넘기는 전략 이런 걸 좀 쉽게 정리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그 가장 쉬운 케이스가 부동산 케이스인데 부동산이 사기 전이라면 가족 법인을 만들어서 이 가족 법인을 통해서 사면 좋거든요. 이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우선 개인이 그냥 사면 뭐 보통 이제 아버지들이 뭐 자기 이제 자금이 있으니까 대출을 받아서 자기 개인 명의로 사겠죠. 단독 명의로.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증여를 하려면 부동산 증여를 해야 되니까 부동산 가치는 계속 올라가고 나중에 이게 또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증여세는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가 돼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당장. 네. 네, 그래서 거의 어려운 경우들이 많고 근데 이걸 처음부터 가족법인으로 사면 이 가족법인으로 처음에 살 때 어떻게 사냐면요 법인 설립을 하고 구입을 법인이 하거든요. 네. 법인이 대출을 받고 부모님들의 자금을 좀 넣어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대신 주주는 가족들 모두 다 구성을 시키는 거죠. 아이들 둘이라면 부부와 아이 2명 해서 25%씩 넣고 이 법인이 사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사실 증여는 안 되는데 가치 상승이 되면 이 가치 상승분의 지분만큼은 아이들한테 모두 다 증여가 되는 거거든요. 이미 지분이 나눠져 있으니까 이 먼저 말씀드린 요 단독 100% 개인 갖고 있을 때는 전혀 아이들 지분이 없거든요. 이렇게 세팅만 해놓으면 앞으로 지분 상승분에 대해서는 자녀들이 다 가져가고 그 사이 임대료에 대해서도 다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자연스럽게 증여가 될 수 있게 만들고 나중에는 이제 부모님 지분을 줄이고 자녀들한테 이제 주식으로 이전을 하는 거죠. 그럼 꼬마 빌딩을 10억짜리 꼬마 빌딩을 샀어요. 거기에 자녀 한 명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30%의 지분을 줬는데 10억이면은 3억은 자녀의 몫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시간이 이제 좀 뭐 한 10년 지나서 이 건물이 20억이 됐습니다. 네네. 그러면 6억만큼 그 매매할 때 건물을 팔았다. 네. 그럼 6억은 그냥 그 자녀가 그냥 가져가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자녀의 몫이 된 거죠. 그거는. 근데 이 건물을 팔 때 시세 차익 10억만큼의 또 양도세는 그 양도세도 좀 작은 게요. 개인으로 10억을 갖고 있다 20억이 돼서 10억에 대한 양도세가 보통 한 3억 정도 나오거든요. 한 3, 4억 정도. 근데 법인이 10억 갖고 있다가 20억에 팔면 한 2억 정도 나와요. 또 양도세 차이가 또 엄청 나요. 거기서부터도 또 차이가 나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요 벌어들인 요 20억에 대한 30%는 아니고요. 10억에 대한 한 30% 정도 자녀가 가져가는 거죠. 10억에 대한. 네.